노유진의 100분 토크. 정치 카페에서 한동안 경제 이야기만 하느라고 정치 이야기가 좀 뜸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100분 토크, 오랜만에 정치 이야기, 그중에서도 정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논쟁적인 주제죠. 그래서 오늘 게스트도 고민 아주 많이 하고 모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삼고초려를 드렸는데요.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모시고 제1야당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박수로 환영해요. 박수. 네. 대한민국 최고 고수들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 정치인을 모셔서 저희들 영광입니다. 그 최근 북한 관련 현안으로 언론 인터뷰를 빈번히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삐라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그 황병서 예. 총정치국장이 군복 입고 나타난 걸 어떻게 보냐고 그래서 예. 그때 아마 삐라 뿌리지 말라고 이렇게 군복 입고 왔을 거다. 이렇게 말. 아니라 다를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되게 뭐 꼭 전문가 아니라도 이 정부에서도 그 정도는 읽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사안을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관리할 능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좀 이 정부의 태도를 보면은 잘 모르겠는 게 아니 관계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 태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기본 입장 정리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5년하고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그림 뭐 이런 걸 그려주는 참모도 없는 것 같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그 확실한 무슨 임기 5년 동안 어디까지 가겠다 뭐 이런 이정표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하고 국방부나 통일부가 움직이는 거하고 이게 결이 맞아야 되는데 흐름이 맞아야 되는데 늘 엇박자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재가 됐던 게 화제가 됐던 게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인가요? 공식 명칭이 난 헷갈려가지고. 네,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가 그렇죠. 지금 두문불출하고 위원장이죠. 제1위원장인가. 80 며칠째인가 90일째 90일 됐습니다. 두문불출하고 80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 소문들이 좀 자자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부가 뭐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내부 권력에 이상은 없는 것 같다 하고 실제 그 인공위성으로 늘 들여다보잖아요. 감청하고 뭐 이제 그걸 종합 판단해서 뭐 국민들한테 더 이상 억측이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은 뭐 잘한 조처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 가지고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좀 얘기할까 합니다. 첫 번째 토크 주제는 지지율 문제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10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사실 여야 정당 지지율이 가관입니다. 87년 이후에 야권이 이렇게 침몰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4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거의 응답자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반면에 야권이 지금 문제입니다. 새정연과 정의당까지 모두 합해도 2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당파층이죠. 지지정당이 없다는 사람들이 30%를 넘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위기인데 좀 어떤 분 말대로 정말 야권이 이른바 싸가지가 없어서 이런 건지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먼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분명히. 예. 일단 여론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이 그래도 야권에 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뭐 여기 제가 정의당에 온 민주당 사람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진보 정당이 지리멸렬한 것도 저는 큰 환경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역시 정당 지지율은 선거 때 이렇게 등락하잖아요. 네. 730 선거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30 재보선에서 말하자면 여당이 패배하고 또 노회찬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참 안 되셨습니다만 승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세가 올랐더라면 아마 지금 여권이 지리멸렬하고 있을 텐데 그 공이 이쪽으로 떨어진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 후보 등록 한 열흘 전, 2주일 전만 해도 새누리당이 엄살이기도 했지만 뭐 거의 못 건진다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였는데 막상 730 끝나고 보니까 이제 야권이 그런 대패를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쭉 뭐 이제 민심이 빠져나간 거지요. 근데 선거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게 좀 선거 후유증이 지나면 다시 오르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좀 그래 보이진 않는 것 같거든요.
이제 선거 끝나고 또 이제 세월호 문제에 대한 또 실책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거푸되면서 제1야당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으로 무너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오다가 신문 기사를 좀 봤는데요. 제목밖에 못 봤습니다. 저도. 근데 그 민주당 지지자의 45%가 새정치 민주연합이죠. 민주연합. 근데 민주당이라고 말하면 다 알아먹습니다. 네, 저는 그냥 민주당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 또 있다니까. 또 있어서 예, 법적으로는 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45%가 이래가지고 정권 교체가 힘들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뭐 이제 지지율이라는 건 또 오를 수도 있죠. 잘하면. 그런데 이제 당원들이 결국 정당의 목적은 다음에 정권을 획득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하는 모양새로 봐서는 정권 교체가 되겠는가에 대해서 당원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사에 보면은 핵심이 85%가 야당이 야당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 지금 야당성 부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잘해서 지지를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한 것이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세월호 국면에서 이제 나타난 거였죠. 예, 그 좀 그 새정치민주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정의당 지지율도 뭐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원래 낮았잖아요. 네, 원래. 아 그래도 우리 뭐 6%까지 나왔었어요. 그래도 지금 뭐 3.2%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통계상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크게 등락했다고 볼 수가 이렇게 지금 나태한 자세를 이렇게 과학적인 자세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뭐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낮은 데 대한 어떤 문제식이 따로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평소에 워낙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선거 등에서 약간 노출이 좀 많아지는 시기에는 다소 좀 오르다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낮아지고. 지난번에 노회찬 대표 출마 때문에 미디어에 정의당 당명이 많이 노출됐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올랐던 거죠. 예. 자. 근데 제 느낌에는 이제 선거에서 패배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도 있지만 그 선거에서의 패배라는 것이 낮은 지지율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여러 차례의 선거, 전국 선거,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이런 걸 볼 때 야권이 계속 졌다는 거는 이것이 지지율이 낮은 것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선거 패배가 지지율이 낮은 현상의 결과인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이고 우연한 그런 일회적인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어떤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 한 가지 덧붙이면요. 저는 뭐 그게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은 여론조사를 할 때 이제 뭐 새누리당이 한 40 내지 44 나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절반 내지 그 이하로 나와서 이제 더욱더 뭐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양당 체제, 양당 중심 체제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은 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새누리당이 좀 반사 이익을 얻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집권 세력으로서 뭔가 계속 일을 벌려나가면서 얻는 어떤 그런 이제 이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는 지점은 있지만 양쪽 다 사실은 굉장한 불신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뭔가 정부 독주를 갖다가 야권 지지자들의 어떤 바람대로 뭐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데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지금 무응답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무응답 플러스 야권 지지층 합하면은 50%는 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다수의 사람들이 정치권 전반 특히 야권의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기다리거나 촉구하고 있는 좀 그런 농성 상태가 아닌가. 예. 근데 아까 그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뭐 싸울 만큼 또 싸우고 뭐 단식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세월호 4월 16일 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다들 충격 속에서 이제 4월 16일 이후에 대한민국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뭐 여건 야건 또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6개월 지내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본질은 어디로 다 표류해 버렸고 그 과정에서 사실 세월호 사건은
정부 여당의 부담이 큰 사건이지 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당이 망가져 버렸단 말이죠.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이제 역설인데요. 특히 이제 730 패배 후에 등장한 비대위 체제가 그러니까 하나는 위치 설정을 잘못한 거고 유족과 여당 사이에 그 중간에 위치한 것, 그 위치 설정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질이 이제 특별법의 본질이 이제 그 결국 그 헌법이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라 이렇게 이제 이 정부의 국가의 책임을 위임한 것을 잘 못했으니까 그 부분 정부와 국가기관에 대한 그 책임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그 진상조사기구에 일정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논리적 전개가 된 건데 이거를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 검열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비하면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조사위원회의 구성 문제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1차 합의, 2차 합의, 3차 합의를 밀고 댕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야당이 야당답지 못했던 거죠. 결국 이것은 세월호 유족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이 이제 보다 안전한 사회에 살게 하는 그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데 이것을 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신뢰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악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109석이고 비례대표가 21석이고 다 합치면 이제 130석의 거대 야당인데요. 그 요번에 그 말씀하신 대로 야합 비난을 받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도 그렇고 또 혁신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좌충우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의석 130석을 가진 정당의 모습이라고 좀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안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당원 토론회에서 인터넷 정당화가 필요하다고 당에 쓴소리를 하셨고요. 또 문재인 의원이 강조하고 네트워크 정당으로서 혁신과 비슷한 그 맥락이라고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근데 이런 진단들이 제1야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내재적 접근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유심 씨 좋아하는 내재적 접근. 필요하죠. 인터넷 정당도 해야 하고 또 열려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인터넷 정당이 활성화 안 돼서 민주당이 이 지경이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든 핸드폰이든 이건 수단이거든요. 핵심은 결국 정당이라는 게 이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누구를 대표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잘 정돈이 안 돼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130명이나 되면 그런 그 단일 대우로 노선과 가치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했으면 굉장히 막강한 힘이 나올 텐데 이게 이제 너무 넓다고 할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130명이라는 숫자에 걸맞은 그런 에너지가 못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 말고 또 국민들의 정치의식이나 정치적 요구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 이거는 석 달마다 한 번씩 거의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보면 지난 몇 년간 거의 변화 없이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선호도 합친 거하고 박정희 박근혜 뭐 또 이명박 뭐 김영삼 이승만 다 합친 거하고 그게 50대 50으로 거의 팽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과거나 현재의 이 국가 지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국민들의 의식 성향은 이제 진보 보수 반식으로 팽팽하게 이 큰 변화 없이 대립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나타나고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더라도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뭐 등등 이렇게 야권 인사들 지지율을 합한 것이 김무성, 김문수, 정몽준 등등의 여권 주자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더 높아요. 그러면 이런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는 다른 지표에서 나타나는 진보 보수 또는 여야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야 쪽이 최소한 밀리지 않거나 또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앞서는 걸로 나타나는데 집단적으로.
근데 왜 정당 지지율은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극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이 표를 많이 줘서 신임을 줬기 때문에 실망할 권리도 있고 비판할 권리도 있다고 봐요. 솔직히 정의당 같은 데는 표를 많이 주신 적도 없고 책임을 맡긴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못해도 비판도 별로 안 하신다고요, 국민들이. 문제의 초점은 제1야당인데 어디까지나. 그렇다면 제1야당의 현재적인 지지율과 이 당이 배출했던 대통령들에 대한 선호도의 합계, 그리고 이 당에 소속해 있는 정치인들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의 합계, 이것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 큰 간극을 뭘로 설명할 거냐. 그럼 결국은 이걸 못 살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것을 살리지 못하는 어떤 내부적인 원인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에요. 저는 이제 뭐 정의당 당원이긴 하지만 정치 떠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원인을 해명하고 그것을 일치시킬 수 있는 혁신, 이걸 하는 게 제1야당이 살아날 길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실 진단하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정당으로서 두 가지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는 이제 반대당으로서의 제1야당, 또 하나는 이제 대안당으로서의 제1야당. 그런데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이 정부가 국민을 억압하고 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때 확실하게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를 또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으로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잣대에서 미달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오늘의 실망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당 내부 혁신, 그거는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지난 10년 동안 지도부가 14번 뽑히고 14번 무너지고 28명이 이제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을 했던, 결국 리더십의 문제죠. 김대중 노무현의 이흔 걸출한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한 그 현실, 그것이 이제 리더십이 제일 큰 문제일 것이고, 또 하나 핵심적인 것이 결국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할 때 이 위기의 과정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인인 당원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돼 있거든요. 당원들의 목소리는 누구에 의해서도 수렴되거나 당원들이 분노와 울분이 있어도 어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과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지, 이 당의 운명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원과 지도부 간에도 괴리가 있고, 또 이 당과 국민들 사이에도 큰 이 공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그 사실 정의당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으니까 뭐 같은 동렬에 놓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당의 그 인물에 대한 어떤 호감도 내지 이 관심도와 또 이 그 당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어긋나는 경우는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 많다는 것이 뭐 자연스럽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실제 그 당에 대한 평가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당에 어떤 인적 자산이 있느냐 하는 것들도 뭐 평가에 포함은 되겠지만 주로 이 현안을 어떻게 다루느냐. 네. 특히나 이제 뭐 제1야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과의 어떤 관계 또는 여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미지와 내용을 주고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큰 사건이 3개가 있었는데, 이른바 그 NLL과 관련된 어떤 터무니없는 모략과 또 이 문서 유출이라는 아주 심대한 어떤 국정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불법 대선 개입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 사실 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셋 다가 현재의 정부에게 아주 정치적으로 곤란한, 굉장히 곤란한 어떤 그런 이제 문제점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권이 공세적 위치에서 뭐 정부 여당을 몰아쳐야 마땅한 사건이었는데, 이 세 사건이 공히 야당이 오히려 더 피를 흘리게 되는, 야권이 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멍이 드는, 상처를 받는 식으로 가고 있거나 또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또 하나 더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이제 2년 차가 끝나가는데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그러면 제1야당의 차별성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다른 대안을 갖고 있거나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야권으로 국민들이 힘을 몰아주면은 야권은 뭘 바꿔낼 수 있다는 건지에 대해서
어떤 좀 중심 줄거리가 없이 그냥 당내 어떤 동요 내지 당내 이 크고 작은 어떤 별로 아름답지 못한 어떤 분쟁들이만 소개되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좀 저평가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정원 문제 관련해서도 어쨌든 거기에 이제 정치 생명을 걸겠다 지도부가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뭐 매듭이 없이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지요. 그때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표류 상태에 있는 거고 그런 데 대한 실망 그러니까 거대 야당인데 뭔가 확실하게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거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작든 어쨌든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 건데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 그것이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는 뭡니까? 요즘 당원들도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안 부르고 민주당이라고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호칭이 맞잖아요. 근데 제가 뭐 조금만 더 나가보면요. 이것은 뭐 과거 지도부에 누가 잘못했고 뭐 비대위원장이 누가 잘못했고 이런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저희 이 아주 개인적인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정동영 고모님하고 같은 당에 몸담은 시기가 되게 열린우리당 시절 대통합민주신당 시절 초기까지 그때까지 같이 몸을 담았는데 제가 2006년, 2005년, 2004년, 2006년, 2007년 이 무렵에 이제 당 안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 제가 봤던 문제들이 지금 훨씬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 싶어요. 어떤 거냐 하면 집권당이든 또는 제1야당이건 간에 실제 수권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당의 경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국가 운영에 관한 자기의 견해 정책적 대안, 비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만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당 안에서 해보니까요. 우선 의원들이 관심이 없고요. 예컨대 국민연금 개혁이라든가 공무원연금 개혁 이런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보이는 의원들이 거의 없었고요. 지금 기초연금이 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의원실마다 다 다녀봤지만 관심 보이는 의원들이 없었고요. 의총 보고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당시에도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장기적인 국가 비전으로 좀 참고하라고 만든 비전 2030 발표회에도 당이 아무도 안 나왔고요. 당 전체가 그걸 거부해 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옳은 국가 비전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운영에 관한 종합 플랜인데 그게 싫으면 다른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거 해보자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저도 당의장 출마하면서 그 비전을 냈지만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들고 그걸 중심으로 사람들이 결속하고 그리고 이제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서 국민들 앞에 선보여야 저 제1야당 지금 권력 뺏기고 지금 야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한번 맡기면 다시 맡겨주면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저거 바람직한 어떤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잘 결속해서 잘 싸우네. 이렇게 해야 권력 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그런 뭐 지금 비정규직 문제나 임금 격차의 확대 문제라든가 부의 불평등이 확산되는 문제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를 맡을 사람 어떤 정치 집단으로서 뭘 아직도 안 보여주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고 이게 없는 상태에서 개파 정파도 아닌 친소 관계를 중심으로 한 대립 양상만 막 드러나니까 국민들이 볼 때 거기 있는 사람 하나하나는 뭐 박원순 시장이든 문재인 의원이든 뭐 안희정 지사든 안철수 의원이든 다 상당한 정도의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모여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볼 때 또는 제가 안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일반화해 볼 때 문제의 핵심은 거기 있는 것인데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국가 운영에 관한 견해라든지 정책에 관심이 안 모여지고 그 관심이 어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심이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결례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자기가 또 공천 받는 거 그다음에 확실하게 공천을 위해서 받든가 아니면 자기가 활동하는 지구당 내에서 당원을 장악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자기의 지구당 권력을 유지하는 거 이런 거에 의원들의 관심이 대부분 가 있지
제가 의원들이 말씀드린 다음 예. 재선에 관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사실. 그것만이니까 문제.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충성하면 다음 공천이 문제없는 구조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고 제도화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당의 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은 이제 여당으로서 이제 그 152석이 힘을 이제 모으는데 그 실패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야당으로서 130석, 열린우리당 다음으로는 제일 숫자가 많단 말이죠, 130석. 근데 여당 때는 뭐 여당 때와 야당 때 이제 뭐 역할이 다른 겁니다만, 근데 지금은 사실 하나의 목적으로 결집할 수 있거든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뭐 야당하는 것이 목적일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관심이 정권 교체의 그 관역이 초점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 해소하는 것이 우선 민주당이 다시 회생하는 출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까지 오셨으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밀실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제가 여쭙겠는데 동네방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남들 모르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지난 선거도 그저 몇 번의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느낌인데요. 이거 뭐 비상적으로 밖에서 이제 느끼는 겁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뭐 현역 의원이든 아니면 전직 의원이든 그런 분들도 대선 때는 하여튼 자기 당이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결집도가 높고 열심히 뛰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진영 이외에는 그렇게 절실하게 정권을 갖다가 이렇게 창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그런 제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하는 사람이 자신이 있다는 무슨 그 공직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야 역할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권력 의지를 갖는 거는 타달 문제는 아닙니다. 타달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것만 있고 그 당이 어쨌든 그 당이 또 집권해야 된다는데 이걸 위해서 막 몸을 던진다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지 않는가 하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도 사실은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130석이 넘는데, 물론 이제 절반의 의석을 못 갖고 있는 거죠. 과반의 의석을 못 갖고 있는 건데, 저는 130석이 넘는 의석 자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100석 이상의 제1야당은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할 수가 있느냐는 거, 절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권하는 데는 그렇게 큰 욕심이 없고, 마음을 비웠는지 큰 욕심이 없고, 그리고 아무리 잘못해도 제1야당으로서 100석 넘는 어떤 그런 당은 유지할 수 있는 기득권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19% 되더라도 걱정이 없어. 왜? 이게 19%가 아니라 15%로 떨어지더라도 100석 이상은 보장될 거야. 그리고 야권이 유리한 적 나가면은 열심히만 하면 대충은 당선될 거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뭘 바꿔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은 혁신이니 뭐니 이거에 대해서 별로 혁신 하나 안 하나, 다음에 당선될 텐데, 당선될 확률은 비슷할 텐데, 아니면 우리 당은 100석 이상은 유지될 텐데, 그러니까 막상 뭐 이 대선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목표가 확실한 분들 이외에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이브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이제 뭐 리더십의 문제,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지역구도라는 구조 그 속에서 좀 그 안일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광화문 그 세월호 천막에 갔을 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자기는 평생 어려서부터 죽도록 일하고 고생만 했는데 지금도 식당에서 일하며 먹고 사는데, 근데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하나도 안 바뀌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우리가 기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민주당 이 꼴이 뭡니까? 이제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뭐 할 말이 없었죠. 근데 바로 이제 우리 국민은 절박한데
예? 그분들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할 민주당의 절박감이 없다는 것이 이제 그게 바로 불행인 거지요. 그래서 민주당이 바로 땅에서 한 30cm 이렇게 허공을 걷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른바 팔로우십, 그러니까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또 그 끌어주는 사람을 잘 알아보고 잘 따라주는 사람도 있어야 그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것도 그냥 밀실에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그 원내대표 새로 뽑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 진짜 화딱지 난다고 그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우윤근 의원하고 이종걸 의원하고 뭐 이렇게 몇 분이 경선을 하셔서 결국 이제 결선 투표는 두 분이 결선 투표를 했고 근소한 표차로 우윤근 의원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친노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 우윤근 의원 보고 친노라 그러면 그럼 도대체 왜 친노라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문재인 의원이 후보 시절에 그 선거 캠프에 무슨 중요 직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 적절하게 적법하게 뽑힌 그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 캠프에 직책을 맡은 게 특정 정파 소속으로 몰리는 수준이면 이거는 정당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저는 우윤근 의원들 17대 때도 겪어보고 잘 압니다마는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너그럽게 적용해도 무슨 친노라고 뭐 손가락질 이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친노가 저하고 가깝긴 해요. 분위기는 여하튼 친노하면 손가락질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문제인데 그 근거가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아서 했다고 정파로 몰아서 이렇게 돌 던지는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그 사실 이제 뭐 어떤 의원이 A가 나오고 B가 나왔으면 A라는 의원의 노선, 어떤 뭐 대여 협상에서의 어떤 그 위치 자세 또 B 의원의 그런 과거 뭐 역할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게 이제 상식이고 또 그게 건강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철저하게 무슨 계파, 뭐 어느 계파가 누구를 밀고 이런 걸로 이제 승부가 나고 하는 게 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참 이번에 오윤근 의원 뭐 둥글둥글하고 뭐 합리적인 그렇죠. 또 엄청 원만한 분이시고 예. 따지면 원래는 저하고 제일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 유 작가님, 유 의원님 말씀처럼 친노라고 분류하기도 뭐 한 분인데 그러나 어쨌든 어떤 계파가 누구를 민다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이 또 현실이어서 그런 것은 좀 반성이 필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전직 대통령 중에 노무현이 그래도 제일 난 좋아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한 30% 돼요. 국민들 중에 여론조사표를 보면 30 내지 35% 나온다고요. 이분들이 딱 느끼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면 저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 맞는 당인가 봐. 이런 느낌을 줘요. 그렇진 않죠. 지금 사실은 뭐 이른바 뭐 친노 비노 이런 얘기를 우리 입에 안 올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만은 실제 당에서는 저 주류고 다수죠. 뭐 그 진단도 저는 동의 못 하겠던데요. 네. 마치 이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뭐 직책이 있으면 다 친노 분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숫자 제일 많다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 뭐 누가 있나요, 솔직히?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데 당의 네. 분위기가 그 정도면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호감을 가지고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그러니까 당을 밖에서 어쨌든 뭐 언론의 편향도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을 친노니 비노니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한 저는 민주당이 정부가 될 가능성, 그렇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그러면 정동영은 친노냐 비노냐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도 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강요를 했으니까 저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호다, 진호. 노무현을 제대로 알고, 영어로 말하면, 노무현을 넘어서 beyond no, 이걸 지향해야지. 친노. 그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친박, 친노. 똑같은 얘기지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그런 지향성을 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넘는 것이 사실 지금 비대위 또는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사전적 의미로는 정책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정치 결사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같다라는 그 범위 안에서도 보면 좀 이게 세세하게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내에 뜻을 정치적인 어떤 뭐 정책이나 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정파가 존재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파가 이제 여럿 있는 것, 또 서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경쟁함으로써 또 그 당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중심을 잡아 나가거나 또는 새로운 정치 노선을 열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더 필요한데, 문제는 현존하는 제 정파들이 실제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로 그런 역할보다는 주로 어떤 당내 권력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혼자서는 외로우니까 뭉쳐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떤 그 권력 배분에서의 어떤 좀 더 나은 어떤 기회를 갖다가 보장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 정파가 어찌 보면 더 그런 수단이 더 중심이 되어서 정파가 만들어지고 또 정파가 유지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그 정파들끼리의 관계라는 것은 뭔가면은 오로지 권력 투쟁의 어떤 각 주체들밖에 아니거든요. 무슨 합종 연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 그래서 오히려 이 정파의 어떤 그 부정적인 그 패단에 해당되는 걸 최소화하면서 정파의 순기능을 갖다가 오히려 또 극대화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변화, 그게 사실은 뭐 당내 민주주의나 또는 혁신의 핵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런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뭐 굉장히 이제 뭐 네트워크 정당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보면은 어떤 게 더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느냐에 대한 어떤 의견 차라기보다는 어떤 제도를 들여왔을 때 어느 정파가 더 유리한가에 대한 판단의 차이 때문에 더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저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대충 보여지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싸움 자체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더 좋아지겠다. 이 싸움 끝에 이런 기대보다는 또 뭐 먹을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또 이미지가 축적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꾸 수렁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여기 수렁으로 가시라고 오늘 초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좀 전에 그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솔직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친논이 비논이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그냥 짜증만 나거든요. 뭘 가지고 싸우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싸우기만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나라당에서 친박 뭐 반박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딱 뭉친단 말이죠. 근데 민주당 그게 왜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고, 아까 리더십 얘기하고 또 팔로우십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한나라당 같은 게 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과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거기 그 이름에 걸맞을 만한 어떤 그분들의 이름에 걸릴 만한 카리스마를 가진 분들이 좀 없는 거 같아요. 노 대통령도 카리스마 없었어요. 아니, 그게 카리스마야. 카리스마였지.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카리스마거든. 자기 브랜드가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십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대표 뽑고 뭐 했으면은 일단 따라주고 나중에 뭘 따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면은 그냥 바로 싸움 붙고 이런 동력도 좀 안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예컨대 지금 비대위를 이제 출범시킬 때 비대위가 무너지고 비대위가 생긴 건 이번 이제 처음 일이란 말이에요. 네. 정당 사상 비대위가 임명한 재비대위인데, 그때 이제 저도 제기를 하고 여러 사람이 민주당을 바깥에서 보기에 당으로 안 보고 개파로 보니 이 원로 회의에서라도 그때 전직 당 대표 뭐 국회의장 출신들에서 한 20여 분이 모였죠. 개파 해체 결의를 합시다. 물론 무슨 결의한다고 그래서 이게 실효가 있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나 내놓고 노골적으로는 못할 거 아닙니까? 숨어서 모이더라도 그러면 이거를 숨을 죽이는 효과는 있으니 개파 해체 결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김원기 의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셨고 또 문재인 의원도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서 하여튼 개파 해체기라도 하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설왕설래 1시간 반 이상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위촉하면서 그 뭐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이제 자문한 거죠. 뭐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부여한 사명이 부과한 일이 개파를 극복해라.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다. 그랬는데 이분이 들어와서 일단 비대위를 구성한 것이 개파 수장들로 구성한다. 원내. 이렇게 해서 그 위임한 정신과 180도 다른 길을 가버린 거란 말이죠. 우리 정당사에서 언제 우리 당이 이 노선과 가치의 결사체가 아니고 우리는 개파 연합체요 하고 내놓고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대내외에 천명한 일이 있었던가. 저는 그것이 첫 단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 해체가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 비대위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뭐 외부 사람들 예컨대 이준석하고 또 누구죠? 저 중앙대 교수였던 이상돈 교수라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굉장히 전권을 줬거든요. 상당히 그 적어도 겉보기에는 적어도 엄청난 전권을 줬는데 여기서는 뭐 외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개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 혁신이야? 이제 그 이상돈 교수를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한 건 참 불운이었어요. 왜 하필 그분이었는가? 말하자면 아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죠. 그분이 예를 들어서 햇볕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했고 또 최근까지 이적행위라고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기 때문에 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기명 칼럼을 쓰고 계속 그런 입장을 유지했단 말이죠. 또 사회경제적으로도 대처나 레이건이 맞았다.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인데 만일 비대위원장으로 옹립을 했더라면 민주당이 정말 모양새가 정말 문창극 제2의 참사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중대 되는 거죠. 이중대. 그렇죠. 그래서 하필이면 왜 이제 그래서 뭐 박영선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계기도 됐지만 그 참 이쪽 그 진보 개혁 진영에도 좋은 분이 많은데 왜 그런 분을 고르고 골라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 외부 인사에 대해서 개방적일 필요는 있지만 꼭 외부면 무조건 좀 새롭고 내부면 안 되고 사실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책임 정치 차원에서는 정치 하던 사람이 책임 있게 정치하고 안 되면 뭐 물러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때 어려운 국면에 아주 좀 낯설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새로워 보이는 이런 사람 전시 효과로 이렇게 뭐 받아들이돼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발상에 나오긴 바탕에는 뭐가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당은 좀 자기 혁신이 불가능하다. 맨날 혁신 몇 번째입니까 지금 아마 해마다 한 번씩 나온 게 혁신이거든요. 근데 뭐 20년 동안 계속 혁신 하는데 안 바뀌더라라고 한다면 뭔가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자꾸 이제 그게 비록 제스처라 하더라도 왜 그러면 민주당은 그런 제스처라도 취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당분간 혁신 안 하겠습니다. 그럼 좀 새로 그게 오히려 차라리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 우리 정동영 고문님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미디어에 세게 한번 등장하셨던데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이 좀 됐어요. 나름 이제 민주당 새정치연합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 그래서 저기 전라도에 지금 가 계신 손학규 전 대표 찾아가셔서 만나지는 못하셨고 근데 그 뒤에 이제 여러 번 찾아가서라도 꼭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논의가 그렇게 막 그 이야기들을 이 보이는 데서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데서도 많이 대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새정치연합 자체에서도 뭐 기류가 어떻습니까? 지금 밖으로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얘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아주 툭 튀게 발언을 하는 의원들 일부 그 목소리만 보도가 되지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그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권 교체의 전망을 밝히는 데 필요한 어떤 내부적인 혁신, 국민들과의 관계의 재설정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어떤 절박한 인식이 있는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논의들이 물밑에서 지금 밖으로는 안 보이지만 좀 우리 청취자들이 듣기에는 좀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역에 이제 자주 갑니다. 이제 당원들한테 이제 들어보려고 가는데 거의 뭐 폭발 지점, 임계점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사실 이 여의도에 있는 지도부만 편안한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도 고민하겠지만 그 온도 차이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손학규 전 대표를 제가 불시에 방문한 것은 이제 진도 팽목항에 10월 1일 날 가서 그 전날 가서 하룻밤 자고 올라오는 길에 강진을 들러서 오게 돼서 한번 안부차 들러보자 하고 이제 절에 갔어요. 백년사에. 마침 이제 산책 핸드폰을 안 갖고 가셨는지 연락이 안 돼서 그냥 주지스님하고 차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이제 그건데 이제 관심이 그때 생각 뭐 한참 한 2주 지낸 뒤에 이제 그게 어디 흘러나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아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이제 현 주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그 지역의 당원들이나 또 기초의원 또 이 그 핵심적인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정당 생활한 일에 이렇게 말하자면 당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또 뭐 신당을 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호남 지역의 기류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감을 정말 좀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그대로 좀 그 인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의도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큰 긴장감이 안 느껴진단 말이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노회 전 대표 말씀처럼 그래도 뭐 100석 이상 되는 야당은 포장돼 있으니까 뭐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저도 그 안에 있으면서 정말 답답해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제 당원들은 끓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부글부글 끓고 있고 폭발 직전인데 이제 여의도에서는 바람도 안 불어요. 그러면 이 격차가 어디에서 왔을까?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원들 속에서 어떤 변화를 바라는 요구가 막 들끓고 있으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당 조직을 통해서 수렴되어서 반영되어서 이제 당의 중앙 지도부나 또는 의원들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아무런 위기의식을 표출을 안 할까를 보면 사실 이렇게 새정치연합을 무슨 욕하려는 게 아니고 당원들이 그래봤자 어차피 대의원을 지구당 위원장이 임명하잖아요. 지금 그 당이. 당원들 그래봤자 아무 발언권이 없잖아요. 무슨 뭘 물어보는 전당원 투표에 뭘 지도부가 회부하기 전에는 일반 당원들이 자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든 뭐 여론조사를 전화조사를 통해서든 자기 의견을 내므로써 당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의원들인데 대의원들은 다 현역 혹은 원외 위원장들이 임명하는 분들 아니에요. 직업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그 원내든 원외든 여의도에서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 무슨 위기의식을 느끼겠냐. 그냥 천박하게 표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의심이 좀 드는 거죠. 저는. 제가 바로 주장하는 게 이제 전당원 투표 이걸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2010년 전당대회 할 때 민주당의 당헌법이 바뀌었어요. 당헌 1조에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당원 주권 조항을 집어넣었었는데 그게 이제 삭제되고 지금 실종됐거든요. 저는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요. 이게 이제 그걸 왜 삭제했어요?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2012년에 이른바 이제 미주통합당이 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이해찬, 문재인, 문성근 이제 이런 분들이 당 밖에 있었고 그래서 혁신과 통합이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합치면서 그때 없앤 게 1조 2항이에요. 왜냐하면은 1조 2항과 뭐가 충돌하냐면 모바일 선거가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했으면 모바일 투표는 당원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그건 당규로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는 문제. 당원을 해체하는 그걸 꼭 부정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헌 1조 2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원 주권 운동을 벌이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역에 많이 있고 또 이제 네트워크 정당론에 대해서 이제 시비가 걸리는 게 저게 이제 모바일 핸드폰 하자는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시비가 걸리는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어쨌든 중앙당이
그런 모바일이니 핸드폰이니 이런 거는 수단이잖아요. 인터넷 정당도 그렇고 실제 내용을 가지고 각축을 벌이고 경쟁을 하면 당원들도 긴장감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또 결집이 되는데 뭐 제 얘기 같아서 그랬습니다만 2011년도에 지난 10년 사이에 민주당이 이 새누리당을 지지율을 앞선 적이 3번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한번 반짝 그랬었고 손학규 대표가 분당에서 선거에 당선됐을 때 그때 올라갔고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 국면이 2011년 하반기에 한미 FTA 반대 투쟁을 하면서 또 민주당이 보편 복지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노동 의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부에서 토론도 하고 뭐 붙기도 하고 뭐 했어요. 그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추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가야 할 길도 바로 그런 이 국정감사 과정에 있지만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정당 누구를 대표해야 되고 이번 가을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가운데 어떤 거에 주력해야 하고 등등 알맹이를 가지고 좀 경론도 벌이고 논쟁을 하면 당원들도 다시 민주당을 볼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헌이 있었을 때도요. 사실은 이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당원이 뭘 대의원을 선출하는 한 거는 열린우리당 2004년 한 번밖에 없었어요. 제 그렇죠. 기억에. 그러니까 2010년에 당헌을 만들어서 이제 그 당헌 발의자가 이제 제 이름으로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제 당시 논의만 하다 실천을 못하고 끝난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헌법이 바뀌었으면 최근 수십 년간 야당 역사에서 당원들이 모여서 대의원을 선출한 거는 2004년도 봄이 그렇죠. 딱 한 번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이죠. 이제 곧장 2004년 총선 이후부터 이제 그 규정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대통합민주신당 창당할 때 그때는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때부터는 완벽하게 임명제로 대의원이 돌아갔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당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대의해 줄 대의원을 선출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럼 저는 결국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1야당이 과거에 집권당을 10년이나 했던 그 후신인 제1야당이 국민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20% 미만으로 떨어지고 당원들의 가슴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것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당헌에 있든 없든 전국적으로 그 당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통성이 있는 혁신의 방법인데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밖에서 또는 과거 안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자기 권력에 대한 침해로 여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4년도에 그때 당원 명부를 국회의원한테 안 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구당에서 또 다른 도전자가 다음번에 경선에 들어올지 모르는데 당원 관리를 현 지구당 위원장에게 독점시키면 그 사람이 이제 부당한 특권을 누리는 거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협의회장이 당원 명부를 관리하면서 각종 연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들이 서신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개인정보를 내가 못 가지냐. 결국은 지금 현재 당헌 당규를 어떻게 고치든 현재의 관행으로 보면 지구당의 모든 당원 조직을 직업 정치인 한 사람이 움켜쥐고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사이가 나쁘면 당원을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새정치연합이라는 당은 중앙정치에서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주축으로 자리매김해 있는 민주정당이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 직업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봉건 영조와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아주 반민주적인 정당이에요.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것은 우리 헌법 제1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당헌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 헌법이 정당 정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다 위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구조적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호응하는 대중들을 당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대중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줘서 당 지도부를 구성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원래 제시했던 대안들을 계속 선박하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는 건데 이 순환 시스템이 완전 마비되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전에 우리 이 방송에서도 안 될 걸요 그랬거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을 이미 기득권을 쥐고 있는 현역 지구당 위원장들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당에서 쫓겨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정확한 네.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뭐 그 점에서는 이제 제 생각이 100% 일치합니다. 예. 저는 조직 강화 특위를 만들지 말라. 그것이 혁신이다. 그리고 성경에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했듯이 원래 당원 것인데 당원한테 대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주어라. 그렇죠. 그리고 당원이 뽑든 대의원이 뽑든 아래로부터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도 뽑히도록 해라. 현역 의원인데 아래로부터 뽑히지도 못하는 의원이라면 지역위원장을 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또 만일 현역 의원이 한두 명 그렇게 날아간다면 정말로 혁신했다는 그 증거물이 될 예. 거다. 빙고. 라고. 그겁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잠시 유시민 의원이 민주당에 다시 좀 복당해서 그 주장을 해주는 게 어떨까? 저는 안 돼서 실패하고 제발로 나온 사람인데. 예. 아니 지금 우리 유시민 작가 말씀은 그게 옳은 길인데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예, 저는 없다고 봤어요. 저는 박영선 비대위도 개인적으로 이제 소통이 됐을 때 그렇게 주문을 했고 그게 최고의 혁신이다. 국민 공감할 수 있는. 또 문희상 비대위도 그런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습니다만 뭐 좀. 그러니까 혁신 방안이 없는 건 아니고 사실은. 예, 방안은 그렇죠. 있죠. 방안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서 걸림돌이 워낙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방안이 실현되지 않거든 또 저희 당으로 오십시오. 근데 이런 얘기가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별 관심은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하죠. 예. 예. 아니요. 국민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헤매느냐. 그다음에 이 헤매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왜 극복이 안 되느냐를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일부 모르거든요. 시민들은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뭐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는 없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건 좋은 완성품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잘 달리고 고장 안 나고 디자인 미끈한 그런 차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생산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요. 지금 새정치연합이라는 제1야당의 생산 라인이 불량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나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회사를 살리려면 라인을 손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정당의 혁신인데 다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눈이 밝고 생각이 깊은 시민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정치연합이 잘 되려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당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 발로 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권한을 줘야 되고요. 뭘 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우리가 원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정의당은 그걸 열심히 하는데도 저 사람들은 맞는 소리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힘이 없어서 우리가 뭐 보태줘 봐야 뭐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혁신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혁신이 안 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정의당 책임도 커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무리 못해도 그 괜찮은 2등의 자리는 보장되어 있는 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함정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혁신도 안 하고 하다가는 3등이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위기감 때문에라도 아마 혁신하지 않겠어요. 우리 정의당이 너무 약해. 정의당이 너무 약한 거야. 자칫 잘못하면 2등 자리를 정의당에 뺏길지 모른다. 이래 되면은 아이 뜨거워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정권 교체가 어렵고 새누리당이 저렇게 센 것도 우리 책임이야. 정의당 책임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견인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바라는 그 평당원들께서는 정의당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네. 그러면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서로 잘 합시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근데 논술에서 좋은 점수 받을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점수 비약점 이상 못 받을 것 같아.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아까 그 인터넷 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간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근데 지금 이런 안이 나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문제점 있죠. 방안 있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해결하는 건 뭐냐. 누가 압력을 넣어야 되냐면 일반 지지자들이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직접 민주주의를 좀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단지 그 컨텐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만 마련되면은 된다. 물론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방안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실현이 안 되느냐.
이 사람들이 거부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그 방안을 갖다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어떤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 그 압력을 받아들일 저는 네. 말씀하신 인터넷 정당이나 온오프 정당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만 큰 틀에서 이게 정당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당이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국민들이 정치 불신이 뭐 청와대보다 더 국회를 알로 보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가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정당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 하는 초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정당이 당원도 해체 수준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저런 이 보약 이제 다른 처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선 중심을 세우고 중심이 정확하게 서서 아까 이제 자세히 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당내 상향식 민주주의에 의해서 이 당 조직 체계가 정비가 되고 그러면서 인터넷 정당과 온오프 정당이 이제 거기서 결합이 되면 훨씬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예를 들면 당원이나 지지자 경계를 없애버리면 당원 해체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 점에서 정당의 약화라는 그런 예상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저도 거죠. 그 점은 예전부터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저는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쓰자는 입장이지만 그 기본은 이런 거예요. 정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현실의 정당 따윈 필요 없어. 이렇게 가는 거는 그렇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미국 예를 드는데 미국은 그게 정당 형태로 조직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양당제를 해오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풀뿌리 조직들이 비정당의 형태로 밑에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선거 때 호루라기 불면 그게 그냥 쫙 모이는데 그게 당 조직이나 똑같아요. 당 조직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짜 좀 높은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일반 당원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근본으로 세우고 그리고 선거에서는 더 넓은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선거에서는 후보를 결정할 때 같이 이제 온라인 투표라든가 또는 참여 선거인단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넓혀 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이론적으로 보면 그게 제일 합당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 거고 핵심은 우리 정동 고모님이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하신다는 얘기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그 시민들이 제1야당을 살려야만 또는 야당을 살려야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제3당을 살려야 이 정치가 산다 이런 분은 정의당으로 오시고 지금 급하니까 제1야당부터 살려야 돼. 제2당. 그런 분들은 또 새정치연합으로 참여하셔서 자기의 의사를 행사함으로써 이제 정당을 바꾸고 나라를 좋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처를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난 한 2, 3년 동안 민주당이 뭘 혁신한 게 있습니까? 새정치연합이. 안철수 의원 들어왔다가 뭐 지금 당대표 그만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는 상당 정도 공감을 표하면서 누구든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죠. 조금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해 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는데 사실은 좀 멈춘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김 시대가 나름대로 역할도 했지만 또 한계가 또 있는 그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삼김은 사실은 뭐 아직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그 현실적 의미에서는 그 삼김 시대는 막을 내렸는데 포스트 삼김 시대 지금 삼김 이후 시대지 않습니까? 삼김 이후 시대인데 지금 정당은 보면은 삼김 시대 정당 지금 구조와 운영 방식이 아직은 그대로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이 대의원을 뽑는 그건 정당 민주주의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게 가능했고 그게 그 나라 작동되었던 거는 상김 체제 하에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은 어찌 보면은 또 빼어난 그리고 또 시스템을 압도하는 어떤 인물의 어떤 리더십이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을 만들기도 했지만은 또 그것의 단점을 또 커버하기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선 그냥 그대로 당원들이 어떻게 하기 전에 갈아버린다거나 하는 식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인물 중심의 이른바 붕당이다라고는 비난까지 듣긴 했지만 그건 그 시절에서는 그게 그나마 작동되었는데 지금은 삼김도 없어. 김대중 선생도 없는데 없는데 그 이제 위에서 밑을 갖다가 이렇게 지명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김대중 시대보다 더 못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러니까 낳고 있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말하면 김대중 총재가 계몽군주였다면 지금의 시스템은 계몽군주 없는 군주 체제예요. 아, 그러니 제 얘기 예. 그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그럼 계몽군주를 어디 발굴해가지고 앉힐 거냐?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후퇴니까 오히려 이제는 군주제가 아닌 어떤 공화정으로 가야죠. 공화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정당 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데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오늘의 야당의 여러 가지 내홍으로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라는 게 이제 제3당의 진단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뭐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당원 주권이 개혁의 출발이고 혁신의 출발이고 그게 본질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당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정치인들도 많이 있지요. 어쨌든 전당대회 출마하십니까? 그 얘기는 해주셔야지. 예. 전당대회 출마하세요. 어떤 당의 혁신이 우선이어서 지금 뭐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할 계제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혁신이 잘 되는지 보고요. 한 마디만 더 붙이면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이 약화되고 정당이 약화돼서 이득 볼 사람들은 기득권이라든지 뭐 재벌이든지 또 언론, 검찰, 법원 이런 데가 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1야당을 세우는 것이 결국 그 주권자의 이익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1야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의당을 함께 세우는 근데 그 제1야당이 어딘가는 우리가 이렇게 예.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다음에 야권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이 야권이라는 말 전에는 야권 그러면 제1야당과 진보정당이 야권이었는데 이거는 저 정의당도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전적인 책임이 전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 제1야당이죠. 그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의 문제점들 분석해 봤고요. 그다음에 해결 방안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 끝내기 전에 이제 강조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아까 제가 전당대회 출마하시냐고 여쭤봤는데 답변하시면서 아직은이라고 말씀하셔서 아직은 따옴표 쳐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가잖아요. 예. 네, 뭐 저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뭐 행간의 뜻을 읽고. 예, 뭐 정체성 문제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견제도 못했고, 그다음 대안을 제시하는데 대안 제시도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할 때 뭐 747 내걸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파토가 나니까 완전히 반대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뭐 경제 민주화 얘기하고 복지 얘기하고 최근에 뭐 창조 경제 얘기하고 이게 사실 다 우리 쪽 그 의제인데 저쪽에서 이제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가져간 게 훔쳐간 아니라 거죠, 거의 뭐. 훔쳐간 것도 아니야. 사기친 거지. 이거 사기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 두 번째는 리더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파라든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정책 정당이라든지 이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개파에 의한 이합 집산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했고 방안도 나왔죠 이미. 근데 잘 될지 모르겠다. 잘 안 될 거다. 잘 안 될 거다. 나 좀 암울한데 뭔가라도 희망을 주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 국민들한테. 이렇게 노이진 카페에서 불러주신 게 희망의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도 분발하시고 제1야당도 혁신을 잘해서 언젠가는 노선과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정당체계 하나의 건강한 합리적인 보수 당이 있고 또나 미국 같은 그런 또 민주당 같은 그런 당이 있고 또 합리적 진보 정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삼자가 각축하는 그런 구도가 언젠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지지율만 보면 사실 뭐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뭐 그 진보 정당들이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보면 지지율이 같이 움직여야 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의 밀물이 들면 진보의 모든 배는 같이 떠오른다. 그런. 예, 그래서 아무쪼록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요.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이 아니고. 압니다. 근데 저는 그 민주당이라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당 이름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진복기 정의당과 지금의 정의당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하나는 죽은 당이고 하나는 산 당입니다. 그러면 전두환의 민주정의당과 정의당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는 옛날에 죽은 당이고 지금 농담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분들 중에는 우리가 뭐 새정연이라고 부르거나 민주당이라고 부르면 막 화를 내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 섞어 썼더라도 마무리할 때는 정식 명칭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근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의당의 진보 정당이잖아요. 이것처럼 새정연은 당 이름이고요. 그냥 민주당을 하나의 보편명사처럼. 새정치민주연합도 진보 정당이야.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오늘 그 정동현 전 의원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즐거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고요. 저는 정의당에서 부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의당 대변인으로 일해왔습니다. 예, 듣지 않으니까 정치 카페에 테라스 공사를 하셨다고요. 근데 저희는 통보 못 받았거든요. 무허가로. 건축허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공사 들어갔고요. 예. 예, 사실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사랑하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꼬박 일주일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더 자주 들을 수는 없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워낙 노유진 자체가 바쁘신 분들의 조합이다 보니까 청취자들의 바람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진을 투입하자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와 함께. 근데 좀 전에 그 저와 함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누군지 내가 소개하라 했더니 본인 이름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 저는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예, 부대표고요. 네. 얼마 전까지 당의 대변인이셨던 네,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와 함께 18회에 출연하셨던 박홍순 작가님과 함께 매주 목요일 정치 카페 테라스로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박홍순 작가는 미술관 옆 인문학 등 수많은 책을 쓴 인문사회학자라고 네. 자신을 이제 소개해달라고 하는데요. 매주 월요일에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 좀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는 거라면 저희 테라스에서는 우유 거품 가득한 부드러운 카푸치노 한 잔을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카페에 딱 왔는데 테라스도 참 좋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테라스 불법 개조. 예, 매주 목요일 마시는 카푸치노라. 근데 참고로 저 라떼 마십니다. 아, 라떼도 같이 예. 하겠습니다. 예, 매주 목요일 마시는 카푸치노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나요? 예, 어떤 분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차분하게 자기 논리를 펼치고 상대방 논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고라의 강장이 없고 현재 대한민국은 서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물어뜯는 그런 아레나에만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게 예. 그리스 문화가 아니라 로마 문화입니다. 아고라는 그리스 문화고요. 민주주의고. 네. 아레나면은 이게 저 콜로세움에서 막 검투사들의 싸움이죠. 예, 검투사들 전쟁 싸움하던 거기가 예. 아레나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 더 큰 권력이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간섭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왜 어째서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던져봤어야 될 질문들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그런 질문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진지하게 우리 사이니까 좀 한번 물어보고 답해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거 뭐 대마초는 피워도 되는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야, 이거. 예. 그리고 같이 나눌수록 힘이 솟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는 시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두 분이 진행하시고 초대 손님도 모시게 되나요? 네, 여기 정치 카페 테라스에 여기는 세 분이 함께 하시지만 한 분씩 시간 되는 사람이? 예, 초청하기도 하고 그건 좀 곤란하지. 야, 야비하다. 이런 식으로 야간 대련 곤란하지. 출연 시간을 그건 늘린다는 좀 거 안 아니야, 지금. 뭐 부탁드리면 아마 이해해 당원된 주시는 걸로. 돌이라서 참 외면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진짜 처음 시작할 때도 선거 때만 좀 해달라고 해서 시작해놓고 이렇게 완전 붙들으면 우리 처음에 한 번인 줄 알았어. 이게 불법 개조야. 그렇죠. 예. 이러다가 그 뭐 세월호 사고 같은 것도 나는 겁니다. 예. 정의당에서 말이죠. 잘못하면 이런 과적이야.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줘야 되는데 뭐 뽕을 뽑으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네. 그 청취자들에게 그 SNS 채널을 통해서 방송 관련 자료들도 제공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아직 공식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팟빵 게시판이라든가 트위터, 유튜브 등을 통해서 뿐만 아니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을 통해서도 방송에 대해서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네.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정치 카페를 검색하시면 카페 소식을 구독할 수 있는 정치 카페 채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아까 방송 중에 나왔던 그 삼척시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 실제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목요일 날 그 테라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박홍순 작가님께서 그날의 주제에 대해서 그림을 함께 설명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림들도 하나씩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는 화면이 나가요? 네. 와우. 카카오 스토리에 다 사진이 올라갑니다. 저는 스마트폰 안 써서 몰라요. 좀 네. 전에 우리가 카카오 신나게 비판하다가 이거 모든 뭐야, 지금. SNS 채널에서는 사진만 올린다고? 사진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민망하다, 그렇죠? 동영상 올린 줄 알고 깜짝 아니요, 놀랐네. 그러니까 카톡도 지금 그게 걱정이 되니까 망명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보안 사항이 많은 분들부터 망명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산부 요인을 비롯해서 검찰, 아니, 나는 국정원. 완전 투명해. 난 뭐. 그러니까요. 나는 국정원에서 마시고. 내 이메일이고 뭐고 다 봐도 괜찮다 이런 전제를 두고 나는 살고 있어. 그래서 그분들 다 망명하면 이 사생활이 땅에서 없으신 분이네 그래. 테라스에 더 그분들만 자주 망명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을 지키면서 살면 되죠. 예. 그럼 이번 목요일부터 첫 방송 듣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정치 카페 테라스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열사 생기는 거야? 계열사. 예, 탄탄하게 잘 누가 지어놓을 계열사인지는 테니까요. 가봐야 예, 정치 카페 애청자들도 즐겁게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노희준의 정치 카페 제 20회 오늘은 정동영 전 의원 모시고요. 민주당의 현재 상태, 새정치 민주연합의 현재 상태 그리고 야권이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다음 회부터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